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을 들고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제학자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 뭐 책 제목은 이렇게 조금 딱딱한 느낌이지만 사실 영어 제목이 조금 더 유연한 것 같아요. 이코노미스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학자가 보는 그 세상에 보는 어떤 시각, 그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현상을 보실 때 경제학을 기반으로,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시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다를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연말에 읽기 좋은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경제의 그 기본, 그 펀더멘탈, 이걸 좀 갖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겨울에 좀 따뜻한 온돌방에서, 온돌방 맞나요? 예, 이렇게 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읽는 책으로서 나도 그런 책 읽고 싶다 하는 생각 하실 수 있을 텐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이 좀 그런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책을 제가 좀 꼼꼼히 읽으면서 일단은 정말 너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찬사를 아끼는 그 추천문들이 있어요. 몇 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니얼 카너먼, 노벨 경제학 수상자죠. 경제학자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매우 독특한 시각을 처음으로 소개한 이 책을 매우 좋아한다. 네, 이 데니얼 카너먼 너무나 유명하지만 노벨 경제학 수상자로서도 유명하지만 생각에 관한 생각, 이 책의 저자죠. 네. 이 추천문도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저의 관점에서는 그랬습니다. 또 너무나 이 경제학계에 유명한 맨큐의 경제학. 아마 여러분이 경제학과를 나오셨다면, 대학교에 경제학과를 안 나와도 경제학을 뭐 교양으로라도 들으셨다면 맨큐의 경제학 한 권 정도는 집에 이렇게 딱 꽂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레고리 맨큐 교수님의 추천사,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님이시죠. 추천사가 경제학자의 사고방식에 관한 가장 탁월한 탐구가 담겨 있다.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는지 본서를 통해서 충분히 탐독하실 수 있으시다. 또 마틴 울프, 파이낸셜 타임즈 수석 칼럼니스트죠. 세상의 흐름을 통찰하고 싶은 이들은 읽어야 하는 매우 훌륭한 책이다. 뭐 세상의 흐름을 통찰하고 싶지 않다면 읽지 마셔라, 뭐 이런 뜻이라고도 해석해 볼까요? 그렇게 이 추천사를 몇 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 책의 어떤 서문에 몇 개를 좀 읽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 볼게요. 이 12페이지예요. 경제학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아마도 즐거운 기억은 아닐 것이다.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경제학과 4학년 졸업생들도 경제학 하면 굉장히 딱딱한, 뭔가 그래프와 숫자와 공식이 막 난무하는 그런 그림을 많이 떠올리십니다. 당신은 경제학에 관해 거의 또는 전혀 모를 테고 언제나 거부감을 느꼈을 것이다. 저도 이 경제학을 처음 만난 게 아마 그 일반 사회 시간에 만난 것 같아요. 그죠? 학창 시절에. 그때 그 일반 사회, 사실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시지 않은 선생님으로부터 그 선생님이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경제학을 가르치신 거죠. 그죠? 그때도 진짜 너무 딱딱하고 그냥 암기하다시피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대학에서 경제학 개론을 들었다고 해도 지금은 거의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제가 막 감정을 후벼 팝니까? 많이 우리 독자분들께서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경제학과를 나왔지만 경제학의 많은 것을 나는 잊었다. 경제학과를 안 나왔어도 내가 뭐 교양 수업을 몇 개 들었지만 경제학의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 않는다. 저는 이제 이런 그 서문에서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워낙 따분한 수업이었을 테니 말이다.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칠판에 분필로 쓰는 수업이나 화이트보드 또는 도표가 이어지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통해 경제학을 배웠을 것이다. 그렇게 경제학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닌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실물 경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경제를 논하지 않고 그냥 이론만 주구장창 알려주다가 사실 그 이론을 정작 내가 사회에 나와서 활용하려니 활용할 데가 없는 거죠. 저도 이제 제 책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도 경제 이론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실물 경제의 어떤 현상을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실물 경제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이론만 활용하면 되는 거죠.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이론을 알려주고 이 수천 가지 이론 다 공부해. 언젠간 사용할 때가 있어. 근데 실물 경제적 현상을 놓고 설명할 때 아무것도 활용을 못해요. 근데 실물 경제적 현상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설명해주면 이 실물 경제적 현상이 다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이해하죠. 그런 의도로 저도 그 15분 경제 특강, 경제 읽어준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을 썼는데 역시 이 저자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경제학을 이론으로만 배웠으니까 그래서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느끼셨을 텐데 어쨌든 그럼 경제학자의 눈으로 쉽게 경제학에 관한 유용한 개념들을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저도 사실은 언젠가는 이 채널에서 이 개념을 꼭 다뤄드리고 싶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경제학적 관점, 경제학적 사고방식,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언젠가는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 채널에서는 못 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지만 또 항상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합리적 의사결정을 못 내릴 때가 많아요. 100% 온전히 이성적이지 못했던 거예요. 이성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배경에는 바로 이 개념이 우리 몸속에 체화되지 않아서다. 그 개념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장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보이세요? 기회비용.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들도 여기 쭉 소개해주고 있지만 제가 구체적인 개념들은 제가 소개 안 하고요. 간략하게 읽어드리면서 제 의견을 좀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기회비용이란 희소한 자원을 어딘가에서 사용한다는 결정이 다른 곳에서 대안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뜻이다. 좀 어렵죠?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 정말 만족해 라고 생각하셔서 만족했어요, 너무 도움이 됐어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의 골은 그 이상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실 시간 동안 20분 동안 만약 1시간 동안 이 영상을 보실 시간 동안 만약에 다른 영상을 보셨다면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결국 이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투입하는 20분, 1시간의 시간이 투입됐다면 그 시간을 고스란히 다른 영상을 보시는데 투입했을 때 더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면 이 영상은 사실상 도움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을 볼 기회를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고려해서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쨌든 이 영상 보면 어쨌든 도움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지만 그거보다 역시 이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머지 선택을 포기하신 거거든요. 그 선택된 많은 대안 중에 가치가 더 높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아셨다면 이 영상을 보셔서도 안 됐겠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은 다른 어떤 많은 다른 대안들을 포기한 거예요. 물론 영상 보는 거 외에 다른 대안도 있겠죠. 영상 안 보고 책을 볼까? 영상 안 보고 예를 들어 TV 볼까? 일을 할까?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의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학적으로는 이걸 선택한 것보다 선택하지 않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더 효용이 높을 거라고 가정하면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비용을 고려한 의사결정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실 겁니다. 희소한 자원을 어딘가에서 사용한다는 결정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희소하단 말이죠. 그 희소한 자원을 어딘가에 사용하신 거예요. 제 영상을 보느라고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곳에서 이 대안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비용을 발생시킨다. 역시 포기하게 한 거예요. 더 추가적으로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26페이지. 기회비용은 다른 대안을 포기하고 하나의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희생하거나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제 이 문장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버지니아의 한 고위 시 공무원이 시의 문화정책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공공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용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에는 공공복지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해요. 어떤 시설을 마련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공공복지가 개선되겠죠. 근데 거기에 비용이 투입된 걸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용이 그 공공복지 시설을 위해 쓰이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요. 같은 비용을 다른 부분에 썼을 때 더 효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지금 기준금리 인상과 동결을 놓고도 우리 경제학계에서는 또 우리 채널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기준금리 인상해야 됩니다. 왜?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집값도 잡아야 됩니다. 금리를 더 끌어올려서 집값을 더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한쪽 측면에서는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됩니다. 이 높은 금리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너무 이 빚 갚기가 힘들고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매출도 주는데 이자 상환 부담이 너무 가중돼서 힘들다. 빨리 이자 부담 좀 경감시켜달라. 또 이렇게 주장하시고, 그리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아니 자영업자가 됐든 기업이 됐든 그렇게 부채 끌어다가 그렇게 사업하고 부채 끌어다가 집 샀는데 그걸 왜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느냐. 어쨌든 물가 잡기,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필요한 이유가 100가지, 금리 인하의 이유도 100가지예요. 근데 각자 자기 이해관계 측면에서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어떤 특정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고가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 금리를 인상했을 때 야기될 부정적 요소와 금리를 인하할 때 야기될 또 부정적 요소를 고루 비교해서 그 전체적인 비용이 최소화될 때 부정적 요소가 그나마 최소화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바로 경제적 의사결정이고, 당연히 경제적 의사결정의 가장 주된 의사결정의 주체는 중앙은행이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나 동결에 대한 의사결정은 당연히 기회비용마저 고려한 의사결정일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내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어야 된다. 내가 파월의 마음을 알고 파월처럼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이해관계 측면에서만 고려하면 당연히 금리 인상만 필요한 것이지 금리 인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입장에서 보시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도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동결이냐 이런 의사결정조차도 오히려 여러분이 이런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장착하시고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근데 심지어 의사결정에도 그래요. 제가 정말 많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인문학적으로는 뭐 한번 해봐라. 뭐 손해볼 거 있느냐. 한번 해보면 되지. 뭐 손해볼 거 없다. 한번 도전해보고 뭐 안 돼봤자 그냥 뭐 잃는 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특히 젊은이한테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죠. 젊은이가 뭐 예를 들어서 20대예요. 2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언가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도전해서 실패해도 뭐 잃는 거 없지 않느냐. 근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도전을 해서 얻는 뭔가의 자기의 생각이나 도전을 해보고 경험해본 그 경험의 가치가 있다면 다르지만 잃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그 어떤 20대 학생이 그 무언가를 위해 도전을 해요. 근데 그 도전을 함으로써 그 밖에 나머지 선택권을 다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걸 잃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마인드예요. 기회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20대 젊은이들은 지금 오늘은 나는 나의 의사결정만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밖에 다른 대안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하나하나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 신중한 의사결정이 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 허투루 사시면 안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적 생각도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기회비용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0대의 하루는 30대의 하루와 다르다. 40대의 하루와 다르다. 또 50대의 하루와 다르다. 60대의 하루는 60대 하루를 결정짓는 삶일지 모르지만 하루를 까먹어도 60대 그 하루를 까먹는 삶일지 모르지만 20대 하루는 30대, 40대, 50대, 60대 인생 전체를 까먹는 하루가 된다는 거죠. 20대 하루의 의사결정은 20대가 결정하는 그 20대 1년의 의사결정은 그만큼 여러분이 무언가에 그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을 때 잃는 게 없다라고 어쩌면 좀 무심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나의 이 하루가 나의 이 1년이 정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하나의 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마약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럴 시간이 됩니까? 제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어느 순간에는 이걸 들으려고는 했는데 제가 마치 지금 상황이 딱 되니까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약 근절 그 캠페인에 지목을 받았고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 마약하지 마세요라는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이 캠페인을 지목받았고 이 임무를 완성하고 또 제가 다음 두 분을 지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마침 이거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그만큼 여러분 하루하루는 그냥 하루를 한번 쉬었다가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리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하루하루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렇게 경제학적 사고는 인문적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인문적으로도. 그만큼 나의 하루가,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20대 때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주식 차트 보면서 하루 종일 무얼 살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20대 때는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투자하십시오. 그럴 시간 없습니다. 주식 투자해서 얼마 벌 시간 없습니다. 주식 투자 그거는요. 더 나중에 사회에 진입하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20대 때는 나의 본연의 가치를 끌어올리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게 경제학적 마인드입니다. 왜 경제학하는 이코노미스트가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투자하지 말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려할 두 가지 비용이 있어요. 기회비용과 또 한 가지 비용이에요. 매몰비용. 기회비용은 영어로 opportunity cost라고 하죠. 근데 두 번째는 매몰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매몰비용은 조금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좀 설명을 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고 읽어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구두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매몰비용. 이게 매몰비용은 영어로 이제 썬크죠, 썬크. 썬크라는 단어. 여러분, 싱크가 가라앉다죠. 그것의 과거 분사가 싱크, 썬크 이렇게 외우셨을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외웠던 기억이 나가지고 갑자기 그 썬크 코스트가 그겁니다. 매몰 비용. 이게 뭐냐? 한번 이미 물속에 빠져버린 것이다. 이미 매몰돼 버린 것이다. 이미 쓰여진 것이다. 그것을 후회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마치 조건부 확률이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말씀을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제를 다이어트에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고 잠깐 전제를 깔아볼게요. 저도 다이어트에 고민이 있어요. 다이어트에 고민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저도 이제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시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하세요? 밥 한 톨도 남기지 말라고. 원래 베이비붐 세대는 밥 한 톨도 안 남겼어요.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란 X세대의 경우에는 역시 그런 잠재의식이 담겨 있어서 남기는 걸 좀 어려워합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소위 X세대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Z세대나 알파세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선진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난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함을 경험한 세대와 가난함을 경험한 세대로부터 교육받은 세대와 아예 가난함을 겪지 못한 세대는 이제 다른데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밥 한 톨도 남기지 마라. 그 밥 한 톨에 담겨 있는 농부의 피와 땀 생각해봐라. 절대 밥 한 톨도 남기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저도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매몰 비용,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것을 생각해보면 자, 식사를 하다가 밥을 반 공기 남겼어요. 근데 밥 반 공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농부의 땀과 피와 그런 것들이 담겨 있죠. 그리고 그게 공급사슬을 통해서 전달이 되다가 소위 우리 아버지의 노력과 그 돈 벌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어려운 경제 국면에 그죠? 그렇게 해서 벌어서 만든 게 이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남기지 마라 이거죠. 근데 경제학적으로는 그 밥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 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간 시간과 비용은 이미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이 한 반 공기 남았을 때 남은 반 공기를 먹는 행위가 그 비용을 다시 가져오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 남은 밥을 먹으나 남은 밥을 버리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추가적인 비용을 걷어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이 밥을 이 자리에 밥상 위에 올려놓는 순간까지 이미 매몰되어 이미 지출된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가적으로 먹는 행위는 뭐예요? 아까워서 먹는 행위는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다이어트를 고민하는데 이 남은 밥을 추가적으로 먹음으로써 농부의 눈물, 우리 아빠의 힘든 그런 걸 이걸 먹는다고 그게 해소되지 않는다고요. 농부가 땀이 덜 흘리는 게 아니라고요. 먹음으로써 해소되는 이미 지출된 비용이 이미 매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이미 그 밥 한 공기는 지출된 비용이고 지출된 비용 하에서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이어트만 신경 쓰면 되지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남은 반 공기를 먹는 행위는 다이어트에 대한 대응이 비용이잖아요.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또 추가적인 고민이거나 그것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이 있다라고 감안하면
남은 방 공기를 먹는 행위는 경제적이지 않은 행동인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경제적인 행위는 매몰 비용을 고려하는 의사결정이어야 된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주가가 어느 지점에 샀든 10만 원에 샀든 5만 원에 샀든 지금 3만 원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만 원에 샀다고 해서 의사결정이 달라지면 안 돼요. 5만 원에 샀다고 해서 의사결정이 달라지면 안 돼요. 2만 원에 샀다고 의사결정이 달라지면 안 돼요. 지금은 어쨌든 2만 원에 온 건 똑같다라는 거죠. 잃은 건 상쇄될 수 없는 거. 지금 투자하는 시점이라든가 10만 원에 이미 샀던 사람이라든가 의사결정은 똑같아야 된다. 그러나 이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밥상에서 어머니가 밥 남기지 마. 이거 농부에 논물이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엄마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 나는 밥 안 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 밥주걱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 공간에서는 그 매몰 비용을 고려한 그 편익, 그 의사결정의 결과에 따른 편익보다 엄마의 감정을 더 보듬어 드리는 게 더 큰 편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하는데 매몰 비용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하고 의사결정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28페이지에 매몰 비용에 대한 이야기 재밌죠 여러분? 근데 매몰 비용에 대한 이야기 더 추가적으로 해드릴게요. 지출된 돈과 사용된 자원은 매몰 비용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연인이 1년 동안 만났어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과는 헤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내려졌어요. 술버릇도 안 좋고 미래에 뭐도 없고 이 사람하고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성격도 안 맞고. 근데 그동안의 추억 때문에 남자들은 뭐 그동안에 내가 했던 선물들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더 만나야 된다? 이것은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는 연애 행위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헤어져야 되고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은 의사결정이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지출된 그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합리적이다. 다만 제가 인간사에 걸쳐서 매몰 비용을 설명을 드렸지만 인간사에 있어서는 참 매몰 비용을 고려하고 의사결정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 가계의 재테크적 의사결정 이런 것은 조금 더 냉철하게 매몰 비용임을 고려하고 그렇게 진단하고 의사결정 내려야 된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몰 비용은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 시점의 결정과는 경제적으로 관련이 없다. 일테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게 바로 매몰 비용에 대한 개념이에요. 재밌는 일례가 좀 담겨 있어요. 일례를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너무 많은 자금이 투입돼 되돌릴 수 없는 정부 프로젝트에 관해 이야기하곤 한다. 한 예로 1971년에 미국 하원의 오클라호마주 민주당 의원 톰 스티드는 미국의 초음속 여객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왜 지금 초음속 여객기 프로젝트를 멈추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멈춘다면 누가 혜택을 받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국민은 아닙니다. 이미 투입된 11억 달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죠.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어느 쪽이든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혜택이 앞으로 추가로 투입될 관리 가능한 비용보다 더 많은지 따져봐야 됩니다. 혜택이 더 크지 않다면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에 더 많은 돈을 쓰지 말고 멈춰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11억 달러가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5억 달러를 더 투자해야 돼요. 근데 5억 달러를 투자했을 때 얻는 효용이 만약에 4억 달러다. 그럼 멈춰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갖게 될 그 효용이 지금부터 지출될 비용과만 비교해야 되는 것이지 그동안에 11억 달러를 쏟아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라는 것은 좋은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경제학자가 반론을 제기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경제학자의 세상을 보는 시각, The Economist View on the World, 세상을 보는 이코노미스트의 어떤 뷰, 이게 바로 이런 두 가지 비용을 설명드리면서 충분히 그 뷰가 좀 다르구나, 그러면 경제학자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데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14페이지로 좀 건너와서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서는 정부와 경제라는 대주제가 들어갑니다. 읽어볼게요. 정부가 담당하는 세 가지 개별 기능인 할당, 분배, 안정화. 정부의 기능이 뭐라고요? 정부의 정책, 재정 정책이 뭐 때문에 있다고요? 할당, 분배, 그리고 안정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경제학자의 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읽어드릴게요. 할당은 정부가 특정한 세금이나 지출 또는 규제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가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다룬다. 두 번째, 분배. 이런 국가의 정책으로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안정화. 모든 세금 지출 통화 정책이 총 고용, 생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다. 이 세 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와 중요하게 연관된 정책들은 나머지 두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담았어요. 예를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환경정책은 제품 생산이 아니라 공기를 더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자원을 사용하려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할당할 경우 일부 기업의 소유주와 직원은 이득을 얻지 못하지만 나머지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분배 문제를 초래한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결정도 자원의 할당에 변화를 가져오지만 육체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소득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 세 가지 기능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런 문장이 있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의사결정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정부는 어쨌든 세입을 거두죠. 조세를 받죠. 그럼 세입으로 받은 그 조세를 가지고 세출을 하는 게 정부예요. 세출을 하는데 어디다 쓸까? 그게 할당인 거죠. 얼로케이션. 근데 할당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만약에 그냥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할당한다 라고 만약에 가정해 보면 일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고민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당장 그 효율성을 생각해 보면 대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대기업들이 더 수출을 더 많이 해낼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효율적인 효율성만 생각해 보면 할당만 고민한다면 당연히 대기업이겠죠. 근데 분배 문제도 동시에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에게만 할당을 하거나 할당량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아지면, 예를 들면 정부가 정부 부채에 의존해서 재정을 너무 많이 투입하다 보면 또 재정 건전성이 위태위태하겠죠. 불안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제의 현상을 이해할 때 정부라는 경제 주체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지를 좀 보셔야 되고, 그게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관찰하시는데 균형된 시각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 자원이 어떻게 분배되고 또 어떻게 분배 문제를 또 해소하고, 또 소득 재분배죠. 소득 재분배 문제를 어떻게 이뤄나가는지 형평성 있게 그런 것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시는데 여기서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주체들이 통제하는 경제는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에게 혼돈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가격의
유연성이 있는 자유시장은 많은 국가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수백만 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간단한 예로, 이 예가 재밌습니다. 연필 한 자루를 생각해 보자. 연필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야 돼요. 그러려면 톱과 트럭이 있어야 돼. 밧줄도 필요해요. 그러면 톱도 생산해야죠. 트럭도 생산해야죠. 밧줄도 생산해야 돼요. 자, 이것들을 또 생산하려면 철광석을 채굴해야 돼요. 철광석을 채굴하고 강철을 재련하고 모터를 또 생산해야 돼요. 모터를 또 생산하기 위한 고민도 또 시작된다면 또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죠. 또 삼배를 수확해서 천으로 만들고 그러려면 또 나무를 베는 작업을 해야 되고 정말 그러려면 뭐 식당도 있어야 되고 벌목장도 있어야 되고 벌목꾼들이 마실 커피도 필요한 거예요. 벌목이 끝나면 제재소에서 통나무를 판자로 만들고 그런 작업이 있고 나면 연필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필심을 만들려면 스리랑카산 흑연이 필요하고 인도네시아산 유채씨 기름이 필요하고 염화황을 반응을 일으켜서 고무 같은 지우개도 만들어야 되고 이를 연필 끝에 고정하는 아연과 구리로 만든 황동도 필요하대요. 구체적으로 썼네요. 만약 지구상에 한 사람만 살고 있고 그 한 사람이 1년 안에 아니면 평생 안에 연필 한 자루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 이거예요. 시간과 지식이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는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연필 한 자루를 산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 것일까?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 그게 경제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경제의 효율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생산적인 분업을 가능하게 한다. 소비자들이 더 많은 연필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모든 관련자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지시할 필요가 없다. 소매업자들이 도매업자들에게 더 많은 주문을 해요. 도매업자들이 제조업자들한테 또 많은 주문을 해요. 제조업체는 목재나 황동, 흑연을 또 주문해요. 이렇게 이게 뭐야? 밸류체인이죠. 그래서 주문에 의해서 가격 체계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유연한 가격 체제를 지닌 자유시장이 올바르고 오히려 정확한 정보 이상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더 높은 가격은 구매 의욕이 낮은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거나 또 구매자들이 연필을 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경제가 운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정부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경제 현상,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슈링크플레이션, 또 스킨플레이션. 슈링크플레이션 뭐예요? 기업들이 물건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물건 가격을 높여잡지 않도록 양을 줄이는 행위죠. 또 양을 줄인 예를 들어 375ml 맥주에서 370ml 줄이고 또 4개들이 핫도그 봉지에 5개들이 핫도그 봉지인데 4개로 줄이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 전략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소비자가 모를 거야 하면서 접근하니까 그건 소비자 기만이 되고 우롱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스킨플레이션 혹은 지금은 슈링크플레이션 소개한 건데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경영 전략을 꾀하려면 정확하게 고지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용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는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공감을 받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킨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품질을 떨어뜨려요. 예를 들면 오렌지 원액이 너무 비싸지니까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데 100% 오렌지 주스를 80% 오렌지 주스로 바꿔요. 가격을 유지하려고. 이런 걸 스킨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또 이 초코바가 있는데 초코바에 그 코코넛 밀크가 발라져 있거든요. 코코넛 오일이. 근데 코코넛 오일이 비싸니까 파뮤로 바꿔서 발라요.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스킨플레이션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일이지만 유독 이런 현상들이 시민의 국민의 소비자의 정말 우롱을 하는 것이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불매운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과연 맞는 행위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잠깐 읽어보셨지만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게 가격은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가격 인상, 가격 동결 압박을 취하게 되면 기업들은 또 생존하려고 더 눈속임하거나 더 스킨플레이션, 더 어떤 슈링크플레이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움직임도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가격을 통제하려고 드는 이런 어떤 정책들은요,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그냥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놓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계적인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제품인지를 가지고 지금 논해야 될 시점인데, 근데 가격을 통제하려고 들면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양을 줄이거나 하는 의사결정, 저사양화되고 저부가 가치화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출 경제를 또 생각해 봤을 때 더 고품질 경쟁, 고사양 경쟁, 고부가가치 경쟁 이런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가격을 못 올리게 만드는 이런 의사결정, 이런 어떤 규제책이 과연 단기간 안에는 가격을 안 올리게 만들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잘못된 슈링크플레이션, 스킨플레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이 아닌 저부가가치 제품 경쟁으로 이렇게 내딛다 보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도 안 좋아지거든요. 소비자 후생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이라는 무대에서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의 기회를 갖추기 위해서 더 한시라도 고민해야 될 이 시점에 우리 경제가 더 이제 저성장 고착화로 갈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돼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코노미스트의 사고,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눈은 조금 더 그 현상, 가격 단실, 정책적으로도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죠? 결과적으로 앞에 논점을 제시한 것처럼 연필 한 자루도 정말 사람이 직접 만들려면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인생을 통틀어서도 한 자루를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연필 한 자루를 우리가 값싸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완전 경쟁하게 되는 그런 시장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적절히 자기의 분업화된 체계에서 분업화된 일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게 됨으로써 그게 결과적으로 저렴한 연필을 쓸 수 있고 그게 우리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옷 하나 사는데 이런 볼펜 하나 사는데 막대한 비용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정말 경제학자의 시각을 갖는데 여러분이 이 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경제학자의 뷰를 갖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필 한 자루도 평생을 통틀어 못 만드는데 이 책을 정말 말 그대로 만드는 데는 정말 이게 뭐 얼마짜리죠? 28,000원 정도만 들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도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배웠지만 경제학적, 경제적인 어떤 뷰를 갖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좀 더 커지게 만들고 나의 뷰를 조금 더 높은 시선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도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읽으면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또 한 가지 꼭 읽어드리고 싶은 것이
역시 경제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 효율성만은 아니다. 형평성도 같이 보고 있다라는 측면 보여드릴게요. 191페이지 쪽인데요. 효율성만 추구하면 대기업 위주로 또 부자 감세 뭐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떤 때보다도 23년 지금 소득 양극화가 벌어졌다는 사실 제가 즉시 분석을 통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물가 고금리가 등장하기 전 단계가 21년이고 21년 3분기의 소득 수준과 1분위, 2분위, 3, 4, 5분위까지 저소득층이 1분위, 고소득층이 5분위죠. 이 소득 분위별로 소득의 증가율을 21년 3분기와 23년 3분기랑 비교를 해보니까 21년 3분기로부터 지금까지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8, 9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 계층의 소득액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5분위 근로소득을 비롯한 이 소득의 경우에는 약 800만 원 정도의 고소득층의 경우 그 소득이 정말 5, 6% 증가했다는 이 사실을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졌다라고 제 영상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런 소득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냥 효율성의 잣대로만 경제정책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소득 재분배는 뒤로 더 멀어지고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으로 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 야당의 성격, 그러니까 진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정부든 보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정부든 둘 다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루 갖추어 나간 정책 입안과 대응 전략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자는 거죠. 제가 몇 번 인용해 드렸습니다만 정치는 국민의 수준이다. 정치는 국민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정치 수준을 우리가 비판하시지 마시고요. 그건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자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경제학적 사고를 갖고 여러 가지 잣대, 효율성의 눈과 형평성의 눈을 고루 갖추고 정부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비판적인 어떤 의견을 던지면 그게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역시 이 책에서도 경제학자의 눈이 단순히 효율성만을 잣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의 잣대도 같이 갖춰가야 된다. 특히 정부 정책은 더더군다나 형평성의 잣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 정책이 만약에 효율성의 잣대로만 한다면 독도에는 전기가 공급되면 안 되죠. 울릉도에는 전기가 공급되면 안 되죠. 울릉도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은 뭐 정말 하루 이렇게 형광등만 켰어도 몇백만 원이 나와야겠죠. 효율성의 잣대로만 생각한다면. 근데 형평성의 잣대로 이 나라를 살림을 운영해야 되니까 울릉도에서의 전기 요금이나 서울에서의 전기 요금이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의 잣대와 형평성의 잣대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효율성의 잣대로만 이 정부 정책의 모습을 판단하시는지 혹은 반대로 형평성의 잣대로 분배 문제로만 정부 정책을 비판하시는지 그런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기조가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죠.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안정성까지. 그게 이제 경제학적인 사고고 제대로 된 경제학자는 그 어떤 정권이든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치적인 이해관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 정부는 뭐든지 잘못했습니까? 뭐든지 잘했습니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죠. 현 정부는 뭐든지 잘합니까? 뭐든지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다 못하고 다 잘합니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국민이 보수 정부를 선택했다면 보수적인 정책 기조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 필요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국민이 뽑았잖아요. 보수 정부를 뽑았잖아요. 모르고 뽑았다고요? 그럼 국민이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보수 정부를 뽑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너무 효율성의 잣대로 가다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니 분배적인 문제, 형평성의 문제도 같이 고민하면서 의사결정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다 잘못했고 다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정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저의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색깔을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정치적인 견해를 갖지 않고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동조하고 칭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념하에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 사명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띠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그 누구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누구도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뭐 반은 비판하고 반은 칭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견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에서 이코노미스트의 뷰로서 세상을 보는 그 뷰로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마치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가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도 그런 효율성론자,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자는 그런 판단을 하지만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자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도 생각에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토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견해를 갖고 있는 지식인들이 토론을 거쳐서 더 나은 방향으로서 합리적인 어떤 방향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채널이 지향하는 바도 토론인 거고요. 가끔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왜 사람 게스트 초대해놓고 자기가 말 더 하냐고. 그런데 저는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토론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그러니까 행복으로 가는 길인데 행복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들 행복의 정의가 그대로 부입니까? 근데 행복의 정의의 부는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는 어떤 부여야 될까?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인상적이었습니다. 329페이지. 한 취업 지원자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비싼 정장을 샀는데 다른 경쟁자도 똑같이 비싼 정장을 산다면 돈을 쓸데없이 썼다고 볼 수 있다. 이웃에게 자랑하려고 더 비싼 자동차를 사더라도 1년 후에 이웃이 똑같은 모델의 최신형 자동차를 산다면 이득이 거의 없을 것이다. 더 멋지게 보이려고 성형수술에 많은 돈을 썼는데 경쟁자들도 똑같이 성형한다면 어떤 이점도 엿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추구하는 부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게 부의 어떤 여러분이 추구하시는 바가 아닌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게 100억이 될 수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근데 이 저자도 이런 문장을 남겼는데 이 문장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절대소득과 상대소득이 모두 행복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부에 대한 정의는 상대소득이고요. 상대적으로 부유할 때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절대적인 부라고 한다면 배고파서 굶주리거나 돈이 없어서 따뜻하게 옷을 못 사 입거나 돈이 없어서 아예 주거의 조건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는 절대적인 부가 아닌 거죠. 근데 그 절대적인 부라 한다면 물론 또 대상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대적인 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뭐 그것보다 그 절대적인 부도 나는 아직 못 이뤘다 한다면 부를 위해 노력하셔야겠지만 그 절대적인 부에 더 주안점을 두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다 행복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래서 절대적인 부, 그러니까 상대적인 부로서 누구보다 더 부유해져야지 내가 행복해야 하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행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절대적인 부의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 그에 내가 지금 못 미친다면 그에 미치도록 준비를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신다면 또 정말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행복은 부가 아니지만 행복과 부가 연관됐다라는 전제하에 그 부라는 것은 분명 절대적 부의 기준이 돼야지 상대적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로 상대적 부에 입각해서 부를 규명짓고 왜 내부가 왜 남에 의해 결정되죠? 내부는 내가 결정해야죠. 절대적으로 어떤 수준을 이루는 것이 절대적으로 내가 그래도 부유한 수준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상대적 부의 가치도 제가 존중합니다만 절대적 부에 더 우선시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도 그 매사에 더 행복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상대적 부가 아니라 절대적인 부 관점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책을 통해서 경제학자는 세상을 보는 눈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좀 참조가 됐길 바라고 저는 너무나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 동안에 이 경제학에 한번 빠져보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이 책을 좀 추천드리면 어떨까. 뭐 이 책이 좀 어렵다면 입문서가 있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그 입문서 읽고 이런 책 읽고 뭐 이렇게 하시면 올 겨울이 좀 더 따뜻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책을 밖에서 읽진 않잖아요. 안에서 읽잖아요. 그러니까 더 따뜻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농담 섞인 말씀도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